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늘 힘들기만 했던 제 인생에 5년 전 기적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 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꼭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오면서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혼자 자취할 날만 꿈꿨어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돈 모으는 데에 열중해 있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사무직이었던 남편이 공장에 샘플을 전달하러 왔다가 저와 만나게 된 건데요. 저는 그때 공장 사무실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처음 받아보는 친절에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남편과 6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너무도 마음이 벅차 결혼식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결혼식 날 신부가 그렇게 울면 미운 딸 낳는다는데? 라며 놀리는 바람에 더 울었었네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고아인 저를 받아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처음 뵀던 날 큰 절까지 올렸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잘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 후 몇 년간은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애들을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매일매일 정신이 없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때 시어머니 댁에 반찬과 김장김치도 제가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했나 엄두가 나질 않네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원래 성품이 나왔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월급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월급을 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이 당신 월급 달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우리가 쓸 건 남기고 드려야지 그렇게 다 갖다 드리면 애들은 어떡해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지금 당장 내일 장볼 돈도 없는데 미리 말을 해주던가 라고 하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아니 그동안 내가 갖다 준 돈 다 어쩌고 내일 장볼 돈도 없다고 그래? 그렇게 돈을 물 쓰듯 낭비하니까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하셨지. 당신 진짜 어쩌려고 돈 관리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갖다 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말해. 우리 생활비하고 적금 붓고 나면 빠듯해서 남는 것도 없어.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낭비를 해. 낭비할 돈도 없지만 난 몇 년째 옷도 안 사 입잖아. 그렇게 말하면 난 억울하지. 라고 했고 남편은 시끄러. 앞으로 엄마가 용돈 조금씩 보낸다니까 그걸로 쓰고 살아. 아우 진짜 내가 엄마 보기 창피해서. 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이 없다고 은근히 일도 많이 시키셨고 갑자기 불러서 저녁을 지어라. 친구들이 오니 밥상 차려라. 그러는 일도 많았지만 다 꾹 참고 시키는 대로 해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집안에 분란도 안 생기고 나는 미움받아도 우리 애들은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월급을 가져가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수 아빠한테 들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돈은 제가 적금도 붓고 애들하고 생활도 해야 돼서요. 라고 하니 니네 쓸 돈은 준다고 성주가 얘기 안 했니? 그동안 보니까 네가 아주 씀씀이가 해프더라.
시장 가서 야채 같은 것도 쓸데없이 많이 사오고 내 식구 먹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사는 거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쓸 만큼만 주겠다고 했다. 어머니, 제가 장을 많이 본 건 어머니가 저희 반찬을 많이 가져가셔서 넉넉히 만드느라고 그랬던 건데요. 시끄럽다. 너 말하는 게 아주 이상하다. 지금 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주 조금씩 돈을 탔어야 했는데 그 돈으로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걸 써주기도 부족했어요. 남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용돈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코웃음만 치더군요. 내가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돈 없어 절절 매야겠어?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막말로 갑자기 친구라도 만나면 내가 돈 한 푼 없이 가서 얻어먹기만 해야 돼?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자존심 세워준다는데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라며 은근히 제가 고아라는 걸 비아냥거리더군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형 눈 붙이기부터 밤까기 같은 일들을 했죠.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드는 거에 비해 돈은 조금이었지만 그나마 집에서 애들을 보며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시어머니는 주는 돈을 더 줄이더군요. 요새 돈 좀 번다며 그럼 더 안 줘도 되지? 라며 조금씩 줄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 돈은 언제 보내주세요? 원래 어제 주셨는데. 라고 하자 네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쓰고 살겠더만 꼭 내 아들이 번 걸 그렇게 가져다 쓰려고 드니? 너도 좀 염치가 있어봐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직장도 좋은 데 다녀서 집에 이모들 두고 시댁에도 돈 펑펑 쓴다는데 너는 어째 타갈 생각만 하니? 라며 오히려 핀잔을 하면서 내가 무슨 번듯한 사돈집이 있어서 어디다 자랑을 할 수 있기를 한가? 그렇다고 며느리 직업이 빵빵해서 덕을 볼 수 있기를 한가? 아휴, 정말 내 팔자야. 라고 들으라는 듯 신세한탄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한테 돈 만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두고 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점점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도박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혼을 했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파혼을 했었다더군요. 나중에 공장에서 예전에 일하던 아줌마를 통해 듣게 됐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남편 사이에 아들도 있었고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가족 없이 자란 저는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저 나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보험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 말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들을 만큼 착하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도 곧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저한테는 서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저와 큰 아들 현수가 생일이 같아서 둘의 생일 기념으로 잡채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만들어주려고 양념을 다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저녁에 집에 오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딸아이 말로는 오후에 할머니가 와서 가져갔다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 생일날 선물은 못 줄 망정 생일 파티 음식을 가져가나요. 저는 우라통이 터져서 그 길로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어머니, 오늘 냉장고에 넣어둔 거요. 저랑 현수 생일이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 생일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현수 생일인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손자 생일인데요. 기억은 하셨어요? 라며 울분을 토하자 야, 이게
진짜 못 배웠다, 못 배웠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서야?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뭐? 생일?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는 내 생일이라고 언제 뭐 그렇게 특별한 거 해준 적 있니? 내가 네 아들 생일 기억 못한 것만 서운해. 네가 그렇게 손자 생일이 어쩌고 하니 기왕 말 나온 김에 나도 하자. 나는 어쩌다가 천혜구아를 며느리로 들이게 돼서 아주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 꺼내고 살았다. 그렇게 사람 창피 주고 네가 맨몸으로 와서 자식까지 낳고 살았으면 시애미한테 고마워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해야 인간 아니냐? 우리 성주 아니었으면 넌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공장에 처박혀 있었어. 네 인생 피게 해줬으면 매일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할 일 아니니? 처음에 만났을 땐 큰 절을 하고 부산을 떨더니 내가 돈 좀 관리하고 집에 저녁 반찬거리 좀 가져왔다고 이렇게 쫓아와서 사람을 못 살게 구고 시건방을 떨어? 너 그냥 나가. 나도 너 더는 못 봐주겠어. 계속 이럴 거면 너 혼자 나가. 없어지라고. 저는 애들을 두고 나가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퍼부은 막말은 그저 다 흘려듣고는 집으로 얼른 오기 바빴네요. 남편은 여지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 동틀 무렵 제가 출근을 하려고 일어날 때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걸 놔버리고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애들한테 부모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보험 계약을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에 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DNA를 등록하면 가족을 찾아준다는 말을 듣고는 경찰서를 찾아가 DNA 등록을 하게 됐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말이죠. 그만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주는 서름은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처음에는 궁금해서 몇 번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먼저 연락도 해보았지만 아무 성과가 없자 그냥 포기를 하고 살게 되더군요. 그리고 몇 년 후 남편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전화로 딸아이에게 아빠가 정리해고 됐다며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계시더군요. 저는 얼른 애들을 학원에 보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이제 매달 성주가 주던 월급은 네가 줘야겠다. 네가 요새는 애들 아빠보다 잘 번다는 것 같던데 난 그냥 성주가 주던 만큼만 줘도 된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지금 이 돈 못 드려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대학 보내려면 지금보다 돈도 더 필요해요. 안 그래도 요즘은 보험 계약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너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만큼 살아놓고도 네 거 챙기겠다고 이러냐?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엄마를 대했구나? 진짜 미쳤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할 만큼 했어.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 우리 현수랑 현아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어머니는 그동안 당신한테서 가져간 돈도 아직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모아주신다고 했다며. 그럼 지금 그 돈 쓰면 되잖아. 라고 하자 둘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너 진짜 간도 크다. 내가 꼭 그 돈 어디다 쓰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넌 내 아들 돈이 그렇게 우습니? 그 돈을 막 쓰겠다고 하네 얘가. 당신 미쳤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그럼 엄마는 현수 현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둘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가며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날 수 없었어요. 제가 버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는 대로 그렇게 줬다간 언제 또 낭패를 당할지 모를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계속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자 이제는 자기 용돈만이라도 달라고 압박하더군요.
그건 어머니가 전에 당신 돈 가져간 데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돈 우리한테 쓰는 건 아까워도 당신이 쓰는 거니까 주실 거야. 근데 진짜 이 여자가 왜 자꾸 내 돈을 꺼내 쓰라고 난리야.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고 그 뒤로 집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이들이 남편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싫어서 몰래 밖에서 만나 저녁 먹을 돈을 주며 학원으로 바로 보내곤 했네요. 아이들은 저에게 저런 사람들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야. 남보다 더해. 엄마,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혼자 살아.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하는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저런 아빠라도 애들한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지금 제가 겪는 서름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다시 눌러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을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며 당신 안에 없어? 왜 문이 안 열리지? 여보!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오시길래 어머니, 문이 안 열려서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했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 잠궈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가 돈을 못 주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에 하나 도움 안 되는 며느리 이젠 필요 없다고. 라며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여보, 어머니 말씀이 진짜야? 맞아? 라며 계속 문을 두드리자 남편은 나와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다 필요 없다는 말 못 들었어? 나가라고! 학원에서 밤늦게 온 아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니들이 그러면 엄마만 더 힘들게 될 줄 알아. 현수 너 함부로 까불고 엄마 찾겠다고 나서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며 애들한테 겁을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급하게 혼자서 잠만 잘 수 있는 원룸을 구했고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야식업체 설거지까지 했네요. 가끔 학교로 애들을 보러 가는 날이면 눈물바다가 됐죠. 애들은 자꾸 저와 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럴 형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애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찾기에 등록한 DNA와 일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너무 믿기질 않아 경찰서로 쫓아가니 지난주에 어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잊어버린 딸을 찾고 싶다고 오셨는데 DNA 검사 결과 이유미 씨 가족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라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제 가족이라는 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제가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제 가족 맞죠? 정말이죠?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자 그분들은 저를 껴안으며 펑펑 우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3살 되던 해에 할머니가 어떤 무당한테 제가 집에 있으면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 몰래 저를 보육원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 사실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를 찾게 되었다고요. 저만큼이나 가족들도 힘든 세월을 보냈겠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이유미가 아닌 박혜선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끌려 어머니를 보러 병원으로 갔어요. 엄마, 혜선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한 혜선이 왔어요. 오빠가 하는 말에 코에 호수를 꽂고 계시던 엄마는 애써 눈을 뜨시곤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엄마. 저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저 엄마라고만 하며 울었네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제 손을 잡아보시고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만나자마자 이별한 어머니지만 저는 어머니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기만 했죠.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오빠 부부는 대학 교수이고 남동생은 치과 의사였어요. 갑자기 생긴 제 가족들은 다들 너무 근사해 기가 죽더군요. 혜선아, 널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넌 네가 있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났잖니. 나는 우리 딸이 아주 자랑스럽다. 라는 아버지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내 아버지라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아버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계셨는데 엄마를 보내고 혼자가 되셨으니 당분간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기도 했지만 애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제 사정을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오빠는 아버지한테 말해도 괜찮을 거라면서 같이 잘 말씀드리자고 했고 제 처지를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 아이들을 데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버지는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시댁 앞에 검은 세단차 2대를 몰고 갔어요. 제가 배를 누르자 시어머니는 저인 걸 확인하시고 막말부터 퍼부으셨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냐? 이제 돈 좀 내놓을 생각이 들어? 그러자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저희 손주들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와 제 식구들을 위아래로 훑고는 어디서 등골 빼먹을 영감이라도 구했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내 자식들 그런 구질구질한 돈으로 키우게는 못하지. 라며 빈정대자 오빠가 진짜 생각하는 수준 하고는 저분이 제 아버지세요. 우리가 혜선이 가족입니다. 라며 저를 가리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리둥절 하더군요. 오빠와 남동생이 우리 애들 옷가지와 책들을 챙기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가족을 찾은 얘기를 했죠. 제 얘기를 들은 2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버지를 보다가 점점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버지는 돈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 이제 제 손주들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제 딸한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차 어떻게 할지 변호사와 상의할 거고요. 라고 하셨고 변호사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표정이 구겨졌어요. 오빠와 남동생이 애들 짐을 다 챙겨 나오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저를 붙잡고 예,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너 갈 데 없을 때 우리가 받아줘서 여태까지 살았잖아. 아버님 오해 안 하시게 말씀 좀 잘 드리고 하는데 오빠가 시어머니 손을 탁 치며 남의 동생 함부로 잡지 마시죠. 그리고 받아줘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 동생이 결혼을 했지 이 집에 일하러 들어온 일꾼입니까? 사람이 힘없다고 막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며 차갑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절절 매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돈 안 준다니까 그만 욱해서. 정말 내가 바보 같았어. 미안해.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당신이 본 돈 거의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겠다고 한 돈을 안 준다고 사람을 그렇게 내쫓아? 그것도 일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나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애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고 갑자기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생긴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너무 기뻐하며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몇 번이고 제게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오빠 부부와 백화점에 갔는데 어떻게 알고 시어머니가 저희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얘기할 건지 드러나 보겠다며
같이 백화점 커피숍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희도 쟤하고 잘 지냈는데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용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 불화가 좀 있었고 저도 남들 다 받는 폐물이니 예단 못 받고 며느리 맞았는데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안 좋게 보시니 억울하네요. 라며 눈물을 찍어내는 거였어요. 그러자 오빠는 좋습니다. 그 용돈이란 거에 폐물 예단해드리고 저희도 가정폭력과 협박으로 아드님 사돈분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아니 그러시면 얘기가 틀려지죠. 라며 언성을 높이려는데 오빠는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지금 혜선이 이혼 변호사 만나고 있는데 애들 증언이 굉장하더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아버지에 집에 있는 애들 간식까지 쓸어가고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엄마를 부려먹는 할머니.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차고 넘친답니다. 그리고 집 현관 번호까지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해서 1년 가까이 밖에서 살게 했죠. 이런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고 위자료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대로 다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억울하다는 시어머니 말에 기가 차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집에는 최신형 에어컨에 제일 큰 냉장고까지 있고 부엌도 최신식으로 다 뜯어 고치셨던데요. 우리 애들 낡은 에어컨 안 돌아가서 더워서 힘들어할 때 언제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세요? 이제 와서 제가 친정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돌변하시다니 정말 너무 유치하고 우습네요. 그 미안하다는 말도 못 믿겠으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죠. 라며 소리 질렀고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다 쳐다보자 얼굴을 숙이고 서둘러 나갔네요. 저는 아버지가 잘 아시는 변호사분 소개로 좋은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에 승소를 하고 위자료도 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았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대학 가고 저는 인생 처음으로 매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는 게 살아가면서 이렇게나 힘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가지고 있을 땐 모른다고 하던데요. 많은 분들께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거라 소중함을 저만큼은 못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도 웃을 날이 오니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파혼을 당했어요. 파혼을 하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 이런 저의 억울함을 한 방에 씻겨 내려가게 해준 일이 있어 속 시원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파혼 이유는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작은 점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시장에 가면 호떡도 팔고 옥수수도 파는 그런 가게요. 저희 부모님은 각자 그런 작은 점포에서 지금까지도 호떡과 붕어빵, 옥수수 같은 것들을 팔고 계세요. 부모님은 각자 처녀총각 때 시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어요. 호떡 아가씨와 붕어빵 총각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져 저희 부모님이 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각자의 점포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멋모르던 아주 어릴 땐 엄마 아빠가
팔다 남은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시장에 와서 저희 부모님을 볼까봐 일부러 저는 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었죠. 저는 매년 학기 초 부모님의 직업을 써내야 하는 안내문엔 엄마는 전업주부, 아빠는 회사원이라고 거짓말로 썼고, 혹시라도 친구 중 누군가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만들어도 사람들은 몰라. 모르긴 왜 몰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사람 입이 얼마나 정직한데. 그리고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엔 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엄마 음식이 값으로 따지자면 싼 건 맞지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는 음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아빠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판만 골라서 삶으시잖아. 엄마 아빠는 비록 싼 음식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 고작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음식인데 저는 매일 저녁 호떡 반죽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드는 엄마와 새벽까지 팥을 삶는 아빠를 보며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철없던 생각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을 보고 점차 바뀌게 되었고, 세상은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나 봐요. 나중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무척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직업이 전부인 듯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무시하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런 건 귀신도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저는 파혼 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부디 제발 누구든 좋으니 천벌이라도 내려주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았을까요? 2달 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밑으로 9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늦둥이였죠. 저는 태어난 동생에게 질투는커녕 동생과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웠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이 컸었죠. 언니,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언니는 쌍꺼풀도 있는데 나는 없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을 때 나를 낳아서 좋은 건 하나도 못 줬나 봐.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저는 동생이 볼에 잔뜩 바람을 넣고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아니야, 언니 보기엔 우리 유정이가 언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외모에 꽂힌 동생은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수능이 끝나는 날 혼자 겁도 없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지 뭐예요. 언니, 학교 끝났어? 지금 땡땡땡 성형외과로 와주면 안 돼? 저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지 싶어 동생이 이야기한 성형외과에 급하게 갔어요. 가서는 얼굴에 사인펜으로 잔뜩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저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 내가 상담을 받았거든. 마침 수험생 할인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여기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도 된대.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제가 결제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지 잔뜩 기대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꺼내 동생의 얼굴을 닦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놀라며 제 손을 붙잡고 하지마, 이대로 수술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수술할 데가 어딨어. 언니가 말했지. 넌 충분히 이쁘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집에 가자. 싫어, 나 오늘 수술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20살이 되는 동생은 마치 9살 아이처럼 저에게 떼를 썼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동생의 소란에 진료실에 있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할 수 있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남자 의사를 불쾌하게 쳐다봤어요. 저 의사가 내 동생 얼굴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수술이란 바람을 넣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자 의사는 동생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사태 파악을 했는지 그제야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지. 선생님 퇴근도 해야 하고. 아까는 야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의사는 우물쭈물 야간 수술 접수가 끝났다는 등 어설픈 핑계를 댔어요.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사태는 그렇게 수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야, 아무리 예뻐지고 싶어도 그렇지. 시험 끝났다고 돈도 없이 바로 성형외과에 가냐? 넌 잘못될까봐 겁도 안 나?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죠. 동생은 삐졌는지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은 퉁퉁 부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생을 보시곤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걱정을 하셨죠. 저는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들 동생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니 동생이 또 성형외과에 찾아갔더라고요. 이번엔 병원비를 분납할 수 없냐고요. 저는 문자가 찍힌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번호의 주인은 그날 봤던 남자 의사였고 저희는 그렇게 동생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제 동생이 다시 병원에 오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잘 가꾸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라고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꽤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를 뜨끔하게 만들지 뭐예요.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동생이 믿을까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없이 예뻐질 거라는 말을 왜 해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이뻐지지. 그건 가영 씨가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갑자기 창피했죠. 그 후로 몇 차례 연락을 더 주고받았고 제 친한 교사들은 신기한 인연이라며 이참에 한번 잘해보라고 저를 놀리듯 말했는데 좁은 학교에선 어느새 제가 성형외과 의사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주변에선 믿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 요즘 연애하세요? 라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저는 그냥 헛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며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정말로 그 의사 남자에게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받았어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 남자가 참 젠틀하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종종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자리를 주선해서 남자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소문처럼 진짜 연인이 되었고 저의 연애는 큰 어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연애를 하면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지 눈치 빠른 동생이 눈치를 채면서 저희 가족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이 다녀온 병원 의사와 연애를 하는 저를 가장 많이 반겼어요. 그럼 언니가 그 쌤이랑 결혼하면 나 수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야? 공짜는 무슨? 승규 씨는 페이닥터야. 너 혹시라도 꿈꾸지 마. 치, 거기 원장인 줄 알았더니 페이닥터였어? 페이닥터면 어때?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철없는 동생에게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두둔했고 저희 부모님은 홍기가 찬 제가 그것도 의사인 남자와 연애를 한다며 내심 기뻐하셨어요. 페이닥터면 어때? 사람만 반듯하면 됐다. 의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은 뭐 교사 되려고 고생 안 했나? 우리 딸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지. 외모도 훌륭하고 요즘은 교사가 신부감으로 1등이래.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서로 고생했다며 치켜 세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남자친구는 직업만 놓고 봤을 때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만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도 않다는 것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직업이 딱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는 2년 정도 남들 같은 연애를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급하신 듯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희 가족의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고 인사를 온 남자친구는 처음 방문한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남친의 모습에 저와 저희 엄마는 은근 무슨 검사라도 받는 듯 긴장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오래된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미 이사를 왔을 때부터 저희 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었고 그 해에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기엔 확실히 집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강했어요. 평소엔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 별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싱글벙글이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보고 실망했을까봐 은근 걱정했는데 남친의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 후 저희 집에서는 거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도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홀어머니를 뵐 생각에 옷과 화장에 잔뜩 신경을 쓰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집 앞에서 저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사실은 내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저희 부모님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저도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 그리 썩 풍족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재산이나 조건으로 이렇게나 마음을 다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그냥 가겠다고 돌아서니 어머, 닥터강, 우리 아들 벌써 왔어.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승규 엄마예요. 반가워요.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희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집에 비해 훨씬 낡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남편을 의대에 보냈다고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까봐 전전긍긍을 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가영 씨라고 했나? 가영 씨는 지금 어느 동네 살아요?
우리 승규도 슬슬 개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가 괜찮을지 요즘 내가 부동산만 다닌다니까. 그의 어머니는 제게 사는 동네를 물으셨어요. 제 대답에 아, 거긴 동네가 좀 애매한데 재개발 얘기가 있긴 한데 시장 근처라 그런지 손님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돈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체인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의 어머니 말에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실 텐데 언제 들킬까 끙끙거리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호떡이랑 붕어빵을 파세요. 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시장? 호떡? 그의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떠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어머, 기막혀? 설마 내가 아는 시장 안에서 비위생적으로 파는 싸구려 호떡이랑 붕어빵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도끼 눈을 하며 사실 확인을 했어요. 비위생적이라는 둥, 싸구려라는 둥, 기분 나쁜 단어들에 꽂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제 반응에 그의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 찬물을 갑자기 저에게 뿌리셨고 저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놀라 그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성난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한데 이 결혼은 무효야. 나는 그런 싸구려 불량식품이나 파는 집구석하고는 사돈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감히 그런 하찮은 집에서 우리 아들을 넘봐?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지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 역시 보고 자란 게 그 꼬라지니. 하찮은 집? 저는 저희 집보다도 더 초라한 그의 집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는 놀라서 얼른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뻗친 그의 어머니는 다 큰 당신의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 여자를 데리고 와? 저는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죠.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택시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웃기지도 않은 말에 헛웃음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인 것이 마음 아팠고 입에서 나온 아픈 단어들을 마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연신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떡하든 자기 엄마를 설득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지들 처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직업이 하찮다고? 창피하다고? 너,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와 똑같은 너의 집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좋았던 내가 다 창피하다야. 그렇게 얘기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쩐 일인지 엄마가 평소보다 빨리 가게를 접고 집에 들어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 엄마의 한쪽 팔에 감아진 붕대가 보였어요. 엄마, 팔이 왜 이래? 별거 아니야. 엄마는 다친 팔을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긴 네 엄마 빈혈이 도져서 주춤하다가 기름판에 팔을 대었다. 당신,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화상이 심해서 흉질지도 모른다잖아. 당신은 애한테 뭘 그렇게 자세히 말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뭐 다 늙은 여자 팔을 누가 보나. 흉져도 돼. 일하다가 다치는 건 훈장이라고 했어. 괜찮아. 저는 연신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상해 울컥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며 저에게 뭘 이런 걸로 울어. 엄마 정말 괜찮아. 라며 저를 달래셨고, 저는 그날 밤 화상 자국 지우는 시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전화에 퇴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제 동생이 저희 엄마의 팔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 너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깜짝이야.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 남친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언니 너는 엄마 팔도 안 보여주고 뭐했냐? 아직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동생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말했고, 엄마는 휴기진 자신의 팔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연신 민망한 듯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어요. 아무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엄마. 나가자.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너무 그러지 마.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저희 엄마 팔의 흉터를 꼼꼼히 살폈어요. 미안해요. 괜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곤란하게 했나 봐요. 하나도 안 곤란해요. 요즘은 화상흉터 지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 정도면 수술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 다행이네.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걱정했거든.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벌써 의사 사위 덕을 보네. 저희 엄마의 사위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예감이 맞았다는 듯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뭐? 사위?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보려고 왔는데 연락해야 하니?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끈질긴 거지 같은 사람들은 다 뭐야?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의 어머니 앞에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지 같다니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래? 듣기는 싫은가 보네.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뭔 덕을 보겠다고 여길 와? 염치도 없어 정말. 가영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너 헤어졌어? 이봐요, 호떡 아줌마. 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는 그의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서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병원 아줌마 아들 건 줄 알겠네요. 저도 당신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이랑 어쩌고 싶은 생각 없어요. 붙잡아도 나갈 거고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니 비키기나 하세요. 뭐? 어디 선생이라는 게 말본새 좀 봐? 저는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저희 엄마와 동생은 병원을 나오고 나서도 꽤 충격받은 듯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차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저 제가 죄인이다 싶은 마음뿐이었죠. 엄마는 충격의 후유증으로 3일 연속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 엄마는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어디가? 장사 나가게? 더 쉬지. 부동산에서 시장 입구 건물에 월세 계약하러 사람이 온대. 거기 가게 나갔어? 사실 너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했지. 아빠 건물에 마침 자리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더니 옮겨줬어. 괜히 그분들한테 죄송하네.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앞으로 너랑 유정이 생각해서 이제 장사 그만둘 거야. 어디 번듯한 가게 차려서 남들이 니네들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제 결혼이 엎어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고요. 저는 엄마의 상태가 불안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때마침 학교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 저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그곳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페이닥터인 당신 아들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월세를 알아보고 있더군요. 시장통 주변 사람들은 손님들도 격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더니 여기까진 왜 왔대요? 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아저씨는 그의 어머니한테 여기 건물 주인이라며 저희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아니, 사장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이 이 여자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호떡이나 파는데 어떻게 이 큰 건물 주인이야?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여기 이 호떡집 사장님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근방의 좋은 자리 건물들은 죄다 호떡집 사장님이랑 남편분 거예요. 말도 안 돼. 사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인데 싫으면 다른 동네 가든가. 솔직히 여기 자리가 워낙 좋고 이 주인분들이 항상 싸게 주셔서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 사람 많아요. 아, 짜증나. 계약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잠시만요. 그의 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저와 저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모녀 앞으로 다가온 그의 어머니를 보며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하필 이런 집구석이 이 건물 주인이라 어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세 줘도 아줌마한텐 절대 안 줘요. 저기, 그래, 툭 까놓고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니네 집이 이렇게 건물이 많은지 몰랐잖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너는 왜 친정 마련 안 해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다 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저에게 살랑살랑 웃는 그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는 거야? 건물이 있건 없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 그지 집안인 줄 알았다가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아까워요? 본인도 집불 가진 거 없으면서 잘난 의사 아들 팔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희 커져가는 목소리에 저희 엄마는 이제 그만하라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시며 가영아, 그만해라 하며 나가자고 하셨어요.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팍팍하게 살다 보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아들 얼굴 봐서 이 결혼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 여기 계약하려고 살던 집이며 아들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 건물 위치에 비해서 월세가 많이 싸서 순전히 여기 하나 보고 다 올인했는데 제발 저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다시 손을 바들바들 떠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비상계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선 그의 어머니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건물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니 재수가 없잖아.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빗자루에 밀리며 일어나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창피한 그의 어머니는 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혼자 성질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그 모습에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듯 시원했죠. 그 후 저희 동네의 건물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의 건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건물까지 합사해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셨고 저는 농담처럼 이제 장사는 그만두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며 살려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 돈은 자고로 자기 손으로 벌어야지. 이 돈은 잘 뒀다가 우리 딸들 시집 갈 때 잘 써야지. 나랑 네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천직이야. 안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지. 시장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오다 가다 호떡 하나 붕어빵 하나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니? 우린 음식도 팔지만 그런 재미도 판다. 그래요.
엄마 아빠 즐거우시면 됐어요. 저랑 동생 때문에 장사 그만두시지는 마세요. 이만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은 천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저희 부모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짝꿍을 만날 수 있겠죠. 비록 파혼이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추억을 판다는 저희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모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